대추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4월 9일 아침에 흐리더니 늦게는 맑아졌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방응원이 방비처에 도착했다는 공문서를 작성해 보냈다. 군관들이 활을 쏘았다. 광양 현감이 수색하고 살필 일로 배를 타고 왔다가 어두워서야 보고하고 돌아갔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1592년 4월 9일에 이순신께서 여수의 전라좌수영에서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가람이 부릅니다. 나는 반딧불.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선조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선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편지가 오고 간 정황을 기록한 그 책이 있어서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긴 한데 오늘은 그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프로이스의 일본사를 통해 다시 보는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기획한 곳은 국립진주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한 분은 오만 장원철 선생님이시고요. 도서출판 부키에서 발행했습니다. 2003년 12월 20일에 초판 1세를 발행했습니다. 이 책을 엮은 국립진주박물관은 당초 가야 문화를 소개하고 경남 지역의 고고학적 연구 조사를 담당하기 위해 1984년 11월 개관하였으나 1998년 1월 임진왜란 전문 역사 박물관으로 재개관했다. 그 이래 임진왜란이 일어난 원인과 과정, 결과 및 후대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시를 마련해 왔으며 동시에 만화로 보는 임진왜란, 사료로 보는 임진왜란, 역사 특집 임진왜란을 비롯해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사료총서 등의 발간을 통해 임진왜란에 관한 보다 깊고 폭넓은 역사적 이해를 꾀하고 있는 전문 역사 박물관이다. 이 책을 번역한 오만은 1944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일본 천리대학과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 언어학을 공부했고 현재 일본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교양학부 교수로 있다. 문학 박사로 한일 간의 문화, 역사 교류에 관한 연구와 저술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 옮긴 책으로 조선의 잔다르크 논계 등이 있다. 이 책을 번역한 장원철은 1959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와 한국학대학원에서 한문학을 공부했고 일본 동경대학 외국인 외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로 있다. 동아시아 문화교류사회의 연구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 옮긴 책으로는 한자에 도전한 중국, 공자전 등이 있다. 네, 오늘 읽을 이 책, 그러니까 프로이스 일본사를 통해 다시 보는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그 책의 뒷표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프로이스의 일본사를 통해 다시 보는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16세기 말 동아시아 전역을 뒤흔든 국제전 임진왜란, 만력 조선역, 분로쿠, 케처노에키라고도 불리는 이 전쟁의 전말에 대해 당시 일본에 거류하던 선교사들이 보고 들은 것은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아들인 고혼조 곧 오다 노부카츠에 대해서도 영지를 옮겨주고 싶다는 뜻을 전하였다. 이에 대해 오다 노부카츠가 원래대로 두었으면 한다고 청원하자 그는 격노하여 겨우 집신을 들고 따라다니는 하인 하나만 딸려주고는 영지를 몰수하여 버렸다. 히데요시는 자식의 죽음을 수표한 나머지 조카 히데주쿠에게 천하를 물려주고 중국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과업에 표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명예롭고 훌륭한 그와 같은 과업을 기도했던 일본 최초의 군주로 자신의 이름을 불멸의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히데요시의 의도는 조선을 점령하여 새로 관백에 임명한 조카 히데츠구와 더불어 일본에서 자신에게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보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를 달성할 수 없자 조카에게 넘겨주었던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책략을 썼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 정복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마치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장받는 길인 것처럼 여겼다. 때문에 부녀자들은 울면서 살아서는 더 이상 아비나 남편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러한 일은 훗날 대부분 현실이 되어버렸다. 히데요시는 주요 항구에 위수병들을 배치하여 조선에 있는 병사가 일본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경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것으로 조선 땅에 주둔하던 무장들의 노여움과 불만 그리고 엄청난 초조감을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바닷가를 휘젓고 다니면서 해적질을 하였는데 일본 배를 발견하면 곧바로 습격하고 약탈하였다. 조선군은 일본군보다도 해전에 훨씬 익숙했기 때문에 일본군에게 많은 손해를 입혔는데 이러한 일본군의 재난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일본군은 사전에 16경에게 진주성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16경은 이전부터 조선인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중국인과 함께 외곽으로 철수하고서는 조선인들만 일본군에 맞서서 싸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백지영이 부릅니다. 잊지 말아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차가운 바람이 손끝에 스치며 들려오는 그대의 웃음소리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이 그리워 외로워 울고 떠오르요. 입술이 굳어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눈물이 입을 가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혹시 알고 있나요?
부디 나를 잊지 우리가 책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책 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 표지, 그 다음에 뒤 표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날개, 뒷날개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그 프로이스의 일본사를 통해 다시 보는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책의 표지와 뒷표지를 읽었고, 앞날개도 읽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뒷날개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루이스 프로이스의 일본사에 대하여 1590년 일본을 통일함으로써 이른바 천하인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천하의 권력을 장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와 위상에 비해 정작 그의 인간적 성격이나 면모를 전해주는 기록이나 문헌은 별반 남아있지 않다. 특히 일본 역사에서는 히데요시가 최하층 민중의 신분에서 몸을 일으켜 최고 권력자에 이르기 올랐던,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일본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역사적 영웅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던 탓인지 그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거나 기술하는 일 자체가 터부시되어 왔던 감이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그는 키가 작고 추악한 용모의 소유자로서 한쪽 손의 손가락이 6개인 육손이었다. 눈이 튀어나왔고 중국인처럼 수염이 적었다. 자식복은 없었으나 빈틈없는 책략가였다. 그는 수많은 악행과 심술궂은 짓을 저질렀다. 가신뿐만 아니라 구계자에 대해서도 극도로 오만했으므로 누구나 싫어했으며 그에 대해 증오심을 품지 않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와 같은 프로이스의 부정적 묘사는 매우 희귀한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초기 어떠한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는 히데요시가 육손이라는 신체적 결함까지 과감히 언급하는 이 같은 기록을 남겼던 이는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였다. 그는 30년 남짓의 오랜 기간을 일본에 체류하면서 자신이 직접 체험하거나 전해 들었던 갖가지 사실을 방대한 기록으로 남겨놓았는데, 이것이 훗날 일본사라는 형태로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프로이스가 예초에 다루고자 했던 것은 일본에서의 천주교 포교와 발전의 역사였지만 그 기술 내용 가운데에는 천주교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 자신이 일본인이 아닌 구계자라는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의 역사가로서는 감히 언급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실, 가령 천황이 몹시 궁핍하게 살았다든가 조군이 매우 어리석었다든가 히데요시가 매우 기만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거리낌 없이 언급하고 있다. 당시 프로이스에게 일본사를 작성할 것을 명하였던 일본 예수의 순찰사 발리그니아오노가 원고를 읽고 나서 출판을 보류시키는 한편 어느 누구에도 그 내용을 일제 누설치 말도록 금하였던 것도 그래서였다. 그 결과 프로이스의 일본사 초고는 출판이 보류된 상태로 18세기에 빛을 볼 때까지 마카오의 예수회 문서관에 보관되는 기구한 운명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애초 프로이스의 원고의 결점으로 지적되었던 마치 상인의 회계장부와 같이 지나치게 장황하고 세밀하다는 특성이 오늘날에는 도리어 그의 일본사를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활약하였던 16세기 일본 쇼쿠호 시대의 정치, 문화, 종교와 풍습의 실상을 가장 잘 알려주는 동시에 1592년 임진왜란이 개전되던 당시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신뢰할 만하고 귀중한 문헌 자료가 되게 하였다는 점에서는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상으로
프로이스의 일본사를 통해 본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책의 그 표지, 뒷표지, 앞날개, 뒷날개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잠깐 다른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어제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거의 그 8시간 동안 계속 그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 한 곡 또 듣겠습니다. 허각이 부릅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사랑이란 멀리 있는 것 눈에 보이면 가슴 아파 눈물이 나죠. 그래서 널 떠나요. 사랑을 사랑하려고. 안녕 안녕 안녕. 나를 잊지 말아요. 일조를 살아도 그대 사랑하는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 하나를 위해서 슬픈 눈물 숨기고 떠나가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 혼자 했던 사랑이 떠날 땐 편한 것 같아. 안녕 안녕 안녕. 제발 잊지 말아요. 천년을 살아도 그대 사랑하는 마음뿐인 바보였죠. 그대 핸드폰이 난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도 네 옆에 같이 있잖아요. 혹시 이 세상에서 그댈 사랑한 사람이 한 사람뿐이면 그건 나라는 걸 기억해. 나를 잊지 말아요. 일조를 살아도 그대 사랑하는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 하나를 위해서 슬픈 눈물 숨기고 떠나가는 나를 잊지 말아줘요. 제발 잊지 말아요. 천년을 살아도 그대 사랑하는 마음뿐인 바보였죠. 그대 핸드폰이 난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도 네 옆에 같이 있잖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프로이스의 일본사를 통해 다시 보는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책을 그 표지를 넘기면 속표지가 있고 속표지 다음에는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 1부, 2부, 3부로 나뉘는데요. 1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등장과 천주교 문화의 전례고요. 2부는 조선 침략의 준비와 임진왜란의 초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3부는
임진왜란의 전개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부로 나눠진 이 책인데 오늘 저희가 읽을 부분은 제1부의 중간쯤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책 49쪽부터 읽겠습니다. 관백이 전 일본 66개국의 절대 군주가 되었던 사정에 대하여 1590년에 관백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66개국의 절대 군주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이들 제국의 군주로 인정받고는 있었지만 제국을 자기 뜻대로 통치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도라고 불리는 일본의 가장 끝 지역의 호조 우지나오 도노로 불리는 7, 8개국의 영주인 이교도 무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무장은 관백에게 복종하고 천하 곧 일본국의 지배자로서의 그 히데요시에게 문안드릴 것을 명하면서도 정작 그 자신은 앞으로 나와서 복종의 의사가 있음을 보이려 하지 않았고 그뿐만 아니라 관백이 요구한 인질조차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관백을 천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경계하는 자세를 늦추지 않았으며 관백이 그에게 요구해 왔던 일에는 일체 응하려 하지 않고 다른 제후들처럼 복종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동안 어떠한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착실한 준비를 하면서 무기, 탄약, 식량 등을 모으는 일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관백이 일본의 여타 제후들처럼 그 자신도 문안을 올리면서 순종의 뜻을 나타낼 것을 강요하자 그러한 방문과 복종을 거부할 것임을 결의하게 된다. 이리하여 관백은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와 싸움을 벌일 각오를 하고 대규모 전투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호조 영주가 다스리는 영지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호조 영주의 장인이면서 5개국을 다스리는 영주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또 한 사람의 강대한 이교도 무장의 영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그 인근 지역에는 오다 노부나가의 아들로 고혼조로 불리는 또 다른 영주가 버티고 있었다. 이 두 사람 곧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오다 노부카츠는 관백에 복종하고 그의 궁전에 인지를 바치고서 여타 무당들과 마찬가지로 몸소 일정한 시기에 관백에게 문안을 드리고 이에 곧 순종의 뜻을 나타내었지만 한편으로 이들 세 무장 곧 호조 우지나오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고 오다 노부카츠는 언제나 상호간에 제휴하면서 동맹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관백은 매우 교활하였으므로 이 두 무장에게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호조 우지나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이만저만이 아닌 애정을 쏟았고 지나친 호의를 베풀어 그것은 주종 관계라기보다는 차라리 동료 관계로 보일 정도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관백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는 한편 관백과 연결되었던 것이다. 관백은 어떤 때는 도쿠가 이에야스를 원조하기 위해 황금 9만 끄루자도 가까이를 무상으로 줄 정도였는데 이는 일본에서는 일찍이 전례들을 볼 수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그는 이들 무장에 대해 호조 우지나오의 영지를 정복하게 될 때에는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점차 이들을 자신의 지배와 명령하에 두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싸움을 시작할 즈음에는 이들을 궁정으로 불러 안심하고 이들의 영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성을 내어줄 것과 더욱이 경계를 위해 성의 수비 병력을 자신의 휘하 병력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두 사람은 관백에게 협력하려는 의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관백의 요청을 더 이상은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 때문인지 후자 쪽이 보다 확실한 이유라고 하겠다. 자신들의 성을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휘하 군대의 무장 및 정예병력을 이끌고서 이 전투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주변을 정리한 관백은 대병력을 이끌고서 호조 영주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사람들이 널리 이야기하는 바로는 그 병력은 20만을 넘었다고 하며 병력의 주력 부대는 육로를 택했고 식량을 실은 수많은 선박은 해로로 진격하였다고 한다.
당시 일본의 주요 무장들은 모두 이 싸움에 참가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관백이 매우 빈틈없이 용의 주도한 사람이었으며 이들 무장에게서 인지를 잡아 항상 휘하에 두었고 어떤 때는 온정을 베풀고 내부를 줌으로써 이들을 농락하는가 하면 반대로 그들에게 유리하다 싶은 엄중한 징벌로서 이들에게 군림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이미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특히 모든 무장들이 관백에 대해 커다란 두려움을 품었다는 것도 원인이 되어서 관백은 이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관백은 호조씨의 용지로 쳐들어가 몇 곳에서 전투를 시작하였다. 호조씨는 몇몇 성을 끝까지 지킬 것을 결의하고 관백 쪽 병력의 포위와 조위에 대비하였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그는 스스로 나아가 평양에서 관백과 일전을 겨루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관백이 이번 싸움을 시작하면서 뇌물을 주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는 등의 교묘한 수법을 써서 짧은 시간 안에 여타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관백에게 저항하는 것은 이제 이들 호조씨의 성뿐이었으며 나머지 여러 성들도 서서히 포위망이 좁혀지면서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백 쪽 병력 역시 매우 공공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왜냐하면 호조씨의 성 안에는 충분한 물자가 비축되어 있었고 병력 역시 그 수가 많았으므로 수많은 병력만으로 이들 여러 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것이었다. 한편 관백의 병사들은 먼 지방에서 왔다는 것과 오랜 기간에 걸쳐 행군 등으로 인하여 이미 쇠약해져 있었고 넉넉한 식량을 보유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부족한 형편이었다. 그 결과 겨우 수개월 안에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겨울이 되어 눈이 쌓이면 더 이상 성을 포위할 수 없게 되어 어딘가로 퇴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내몰린 것이 틀림없었다. 더욱이 이렇듯 퇴각하게 될 때야말로 호조씨 쪽에서는 기다려왔던 기회로 그 순간 일제히 상대방을 공격하여 관백의 병력을 일거에 괴멸시키려는 것이 호조씨의 책략이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이 사람 곧 관백 히데요시를 일본에서의 성스러운 검과 채찍으로 선택하셨던 것이다. 그는 운명에서도 공업에서도 특별한 행운을 타고났다. 또한 매우 신중하였고 지혜와 책략을 써서 흥정하는 술수에서는 특히 뛰어났으므로 결국 이들 성은 고립되고 말았고 그 중에서도 호조 용주가 가신들로부터 잡아주었던 인질 대부분이 있던 몇몇 성이 함락되었다. 이 때문에 또는 대체로 관백이 주는 뇌물에 넘어가거나 그 밖에 흔히 써먹는 수단이나 책략에 넘어가고 만 결과로 호조씨가 여러 무장들과 농성하던 주성의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고서 두려워 물러나고 말았다. 이윽고 이들은 호조 영주의 장인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중재를 통해 지키던 성을 내어줄 것을 의논하기 시작하였다. 항복 의사를 전해받은 관백은 이 일을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기로 하고서 호조 우지나오 영주의 아비인 호조 우지마사와 숙부인 호조 우지테루에게는 할복할 것을 명하고 호조 우지나와 본인에 대해서는 삭발을 하고서 기노쿠니에 있는 불성들과 광대한 주거 지역인 고야산의 절로 추방하도록 하였다. 이 지역에는 싸움에 패한 이들과 추방된 이들, 그 밖에 스스로 획책한 일에 실패한 불행한 이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호조 우지나오는 그의 장인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간청으로 인해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호조씨에 속하던 여타의 모든 가신들은 목숨만 건진 후 중요한 세관을 꾸려 퇴성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것으로 관백은 4개월 동안 그때까지 거둔 승리 가운데서 가장 명예롭고 기대 이상의 승리를 거두었다. 왜냐하면 관백은 이로써 일본 전토의 정복 사업에 결말을 짓게 되었으며 절대 군주가 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 이르러 관백은 자신이 일찍부터 품어왔던 계획을 곧장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그가 교토 가까운 곳에 이전부터 소유하던 6인국을 양도하라는 명령으로 그 대신에 관백은 이에야스에게 같은 수의 다른 영지 및 호조시에게서 빼앗은 제국 가운데 일부를 주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리고서 이에야스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 일을 모두 자신의 뜻대로 실행해버렸다. 아마도 이에야스는 관백에게 성을 내어주고는 호조시의 성을 함락시키는 일에 기꺼이 협력했던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지만 그는 이러한 괴로운 심정을 가슴속에 깊숙이 숨겨두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박서준이 부릅니다. 너를 보낸다. 가볍게 너를 불러본다. 무겁고 무거운 내 마음과는 다르게 장난스러운 말투로 나를 누르고 감춰 내가 아는 나로 살아. 이렇게 예쁘게 웃는 너 솔직히 난 힘들어 바라만 보는 게 하루에도 몇 번씩 너를 향하는 걸음 꼭 하루만큼 더 빨라져가. 내 가슴이 내 사랑을 막아 입술 끝이 떨려와도 참아. 그게 맞는 거니까 그래야만 하니까 가지려 하면 부서져 버리는 그런 사랑이니까. 너를 아프게 만드는 일 무슨 일이든 내가 다 막을 거라고. 끝내 막지 못해서 널 아프게 할 일 그게 내 맘일까 두려워져. 내 가슴이 내 사랑을 막아 손등 사이 쉴 새 없이 흘러. 이러면 안 되는데 모두 잃게 될 텐데 뒤로 한 걸음 난 여기까지만 그런 사랑이니까. 오래된 것 같아 내 맘 내 건 아닌 게 말을 듣질 않는 게 너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을 손쓸 수가 없어. 내 심장이 점점 더 아파와 참을 수가 없는데 너를 안고 싶은데 이런 내 맘이 널 울게 할까봐. 또 너를 보낸다.
그 후에 관백은 오다 노부나가의 아들인 고혼조 곧 오다 노부카츠에 대해서도 영지를 옮겨서 다른 두 곳을 주고 싶다는 뜻을 전하였다. 이에 때에 오다 노부카츠는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이 종래 갖고 있던 영지인 이세와 오와리 지역은 선대에게서 물려받은 영지로 만족하고 있으므로 원래대로 두었으면 한다고 청원하였다. 관백은 이 답변을 보고서 격노하여 오다 노부카츠가 영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하고 겨우 집신 들고 따라다니는 하인 하나만 딸려주고는 그의 영지를 즉각 몰수하여 버렸다. 일찍이 관백은 오다 노부나가의 신하였으며 이 인물이 다름 아닌 그 오다 노부나가의 자식이며 그 영지의 면모나 고귀함 그리고 노부나가 휘하의 무장들 대부분이 모여들어 그 측근에 있는 이들이 쟁쟁하기 그지없었다는 점엔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일본 전체에 말할 수 없는 공포와 경악을 가져다 주었다. 오다 노부카츠는 일본에서 가장 강력하고 고귀한 무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백은 그를 단지 종 한 사람이 섬기는 정도의 인물로 격화시켜 버렸으므로 모든 사람을 경악해 하고도 남을 만한 일이었다. 이리하여 오다 노부카츠는 일본의 가장 말단에 있는 곳으로 유배당하고 말았다. 호조씨에 대한 이러한 승리는 관백의 마음을 놀랄만한 오만과 끝없는 과신으로 가득 차게 하여 흡사 이제 악마 하나가 출현한 것과 같게 되었다. 그는 몸소 군대를 이끌고 중국으로 건너갈 것을 엄숙히 선언하고서 이러한 원정을 위해 대규모의 준비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나는 일본 전국의 유일한 군주이며 중국을 정복하는 일 이외에는 내가 할 만한 일이 남아있지 않다. 설령 이 일을 진행하다가 내가 세상을 마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해도 나는 이러한 계획을 단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일본 역사상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도달한 일이 없는 영예와 영성을 후대에 남길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서 도중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이며 불멸의 영예로서 영원히 기념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모 규슈의 제국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임이 확실해졌다. 특히 아리마와 오무라시의 영지가 있고 우리 천주교 종파의 주력이 있는 히젠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관백은 뽀로타지오 영주에게 중국에 가면 높은 벼슬에 등용할 것이라고 이미 말한 바 있었고 만일 관백이 이들 천주교 신자 영주들에 대해 영지를 옮기라는 처분을 내려 그들의 영지를 이교도 영주에게 넘기기라도 한다면 이곳의 천주교 종파는 전멸의 위기에 처하고 말 것이었다. 왜냐하면 일본의 관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영지의 영주가 바뀌면 귀인이나 명망 있는 이들은 새로운 영지로 옮겨가게 되고 서민과 백성은 원래대로 남아 새로운 이교도 영주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그러면 예수회는 수도원과 교회를 잃게 되고 신분이 있는 천주교 신자들은 그들의 주군이 옮겨지는 장소로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들 영주 가운데는 때로 아무런 생활의 보장도 주어지지 않은 채 경질되거나 부하와 함께 추방이나 다름없는 고난을 당하며 완전히 몰락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관백은 그 무렵까지는 적어도 아리마와 오무라시의 영지에 대해서는 바꾸라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대규모 개종을 위한 준비가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겸해서 말하자면 히고노쿠니의 반은 아고스티뇨가 소유하였고 프란치스코 영주 노쿠니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였다. 아고스티뇨의 사위인 대마도 영주 소요시토시는 일단 천주교 신자가 되었고 또한 천주교 종파가 평안을 되찾을 때에는 자신의 영지 안의 백성을 모두 천주교 신자로 개종시켰을 것이다. 이처럼 이들 지역에서는 개종이 성하였으며 더욱이 인접한 여러 영주의 영지에서도 개종의 길이 열리게 되었으므로
무사히 일이 진행되었다면 우리는 그 성과를 모두 수확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이들의 영지가 바뀌면 관백이 사제들을 예전의 상태로 되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일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일찍이 없었던 커다란 박해와 고난이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행해지던 제후의 영지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는 곧바로 모든 것을 굴복시키려는 공격 내지 파괴 행위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설령 달리 고문이라든가 순교 등이 없었더라도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불행, 빈곤, 추방 등의 사태는 충분히 잔혹한 박해에 필적하는 것이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유혜준이 부릅니다. 나에게 그대만이. 더 이상 나에게 다른 사랑은 없다는 걸 이제 나는 알아요. 나에게 사랑은 항상 하나뿐이었다고. 나의 사랑은 그대 단 한 사람. 나에겐 오직 한 사람, 세상 누구보다 내게 소중한 사람.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이 말 너에게만 하고 싶어. 네가 없이 난 살 수 없어서 사랑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마지막 그날까지 사랑으로 남아주길 바래. 그대만이. 오늘이 지나면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 그대 울지 말아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하나 되는 그날에 나와 함께할 그대다 한 사람. 나에겐 오직 한 사람, 세상 누구보다 내게 소중한 사람.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이 말 너에게만 하고 싶어. 네가 없이 난 살 수 없어서 사랑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마지막 그날까지 사랑으로 남아주길 바래. 그대만이. 소중한 너를 위해서 내게 남아있는 미련 모두 버려도 내 사랑은, 내 사랑은 아직 너 하나만 원하는데. 영원히 너를 지켜준다는 약속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사랑은 단 한 사람. 다시 태어나도 그대만은 사랑할게. 그대만이. 오늘 읽은 이순신 일기에 등장하는 방응원 장군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데에 직접 간접적으로 공헌한 온양방시의 여러 영웅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이순신 장군을 무인으로 성공시킨 장인이자 스승이었던
보성군수 방진 장군도 온양방시고요. 또 그 방덕룡 장군, 또 방호의 장군 등 그 여러 장수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방수경 장군과 방승경 장군도 있는데요. 전쟁의 승리는 결코 어느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 장수와 또 군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작전에서 펼쳐지는 지략과 어떤 협력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4월 9일 아침에 흐리더니 늦게는 맑아졌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방응원이 방비처에 도착했다는 공문서를 작성해 보냈다. 군관들이 활을 쏘았다. 광양 현감이 수색하고 살필 일로 배를 타고 왔다가 어두워서야 보고하고 돌아갔다. 너를 잊진 못해 우리 너를 다시 볼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어. 잠시 멀리 있는 거야. 안녕 슬픈 우리 사랑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남아서 눈물이 된다는 마지막 고백 지울 순 없겠지. 너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였는데 돌아와줘 이제라도 사랑할 수 있게 영원히. 사랑했던 너를 잊진 못해 우리 너를 다시 볼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어. 잠시 멀리 있는 거야. 안녕 슬픈 우리 사랑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남아서 눈물이 된다는 마지막 고백 지울 순 없.